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거품론을 가라앉힌 간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 출발한 데 이어 오후에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때 3% 넘게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현재 흐름과 주목할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지수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45% 오른 4,020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58% 상승한 4,030.97에 개장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5천억 원, 기관의 1조 원 넘는 순매수세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관련주의 거품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데 이어 마감 후 엔비디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오른 570억 1천만 달러, 한화로 약 83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역시 반도체가 강세였죠. 그렇습니다. 10만 원 선을 내줬던 삼성전자는 5% 넘게 크게 올라 10만 1,000원 선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2% 크게 올라 57만 3천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실적을 발표하며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AI 거품 우려를 일축한 게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에 이어 화장품까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APR과 아모레퍼시픽 등은 각각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높아지는 대출금리와 줄어드는 한도에 이어 은행들이 아예 대출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주택대출 대신 수요가 쏠린다는 사업자 대출에서도 차단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이번에 대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영업점 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앞으로 대면 접수 제한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한도에 여유가 없는 은행들이 창구를 막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약 한 달간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다가 어제 재개한 카카오뱅크는 약 2시간 만에 주택구입 목적 자금의 일일 한도가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국의 관리 대상인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도 불안하다면서요? 네, 최근 수협중앙회의의 감사기구가 80여 곳 상호금융조합에 사업자 대출 유의 차원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에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부당대출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수협을 비롯해 이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LTV 한도가 높은 주택담보사업자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친 주요 1금융에서도 120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된 만큼 이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업계는 건전성 문제로 감시가 세진 상황인 만큼 일부 조합에서 실제 취급 중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실수요자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의 사용 점검이 있을 테니 유의 차원의 공지였다면서도 대출 취급은 조합장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 이후 후폭풍을 해소하지 못한 홈플러스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또 다른 문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일부 투자자들이 관련 상품의 최대 판매자인 하나증권의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어떤 상품의 피해자가 무슨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고객이 이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지난 9월 4일 핵심 소송 제기 사유인 주의적 청구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하나증권에 제기했는데요.
하나증권은 판매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외상 구입한 카드 매입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개인들한테 대거 팔았습니다. 피해자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전단체 판매액 4,019억 원 중에서 하나증권이 2,199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선보상 요구에도 하나증권과 해당 채권 발행사인 신영증권이 꿈쩍도 하지 않자 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제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송은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고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선보상 요구에 대한 증권사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은 이 금융당국의 지침 등 근거 없이 선지급에 나서게 되면 배임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전단체 투자자들과 일부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해서 증권사가 선보상을 해도 위법 안 되도록 하는 일종의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국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해당 건은 비조치 의견 대상이 아니고 현재 금융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일단 공을 판매 증권사에 넘겼습니다. 판매사와 금감원이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더구나 금감원은 현재 홈플러스 대주주 MBK의 불공정 거래 관련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전단체 불완전 판매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서 11호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이 상승폭을 키우는가 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던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시작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던 지역도 안 잡히고 풍선 효과가 덤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일단 서울 상황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된 영향이라고 부동산원은 분석했습니다. 한강벌트 대표로 꼽히는 성동구는 0.43%, 용산구는 0.38%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역은 10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행된 다음부터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강벨트의 상승 흐름은 계속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권 집값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경기는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비규제 지역들이 상승폭을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한 달여간 흐름을 봐도 고압권에 머물렀던 경기 화성, 구리, 수원, 권선은 15대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점 이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 역시 0.47%, 용인 수지구도 0.42% 올랐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인 공급 측면의 경우에는 주거나 상업시설 할 것 없이 각종 개발 사업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부지로 주목받는 게 대기업들의 오래된 입지 좋은 유휴 부지들인데 그 부지를 깨울 새로운 제도로 프로젝트 리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양상과 함께 왜 이 제도가 주목받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 리츠라는 새로운 제도의 1호가 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코람코 자산신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번지에 위치한 옛 미친공장 부지를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연면적 약 6만 5천 제곱미터, 지상 23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건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코람코 신탁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관련 리츠를 설립했고요. 다음 달 유상증자를 거쳐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을 조달해 해당 일대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이후에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8년에 착공한 뒤 완공된다면 국내 첫 프로젝트 리츠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코람코 신탁 측은 강남역 스케일타워를 개발한 디벨로퍼인 SKD&D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고 강남 업무지구 GBD 내 대규모 오피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람코 신탁은 여의도 TP타워 사례를 통해 시범적으로 프로젝트 리츠의 사업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리츠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는 28일부터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는 20년 넘게 쓰여온 프로젝트 금융투자사 PFV 체계를 대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존 PFV는 개발과 분양 이후 해산하는 특징이 있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이후에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의 대기업들은 유효부지를 단순 매물이 아닌 중장기 투자 운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그룹 14곳의 자산 총계는 약 2,207조 원으로 이중 부동산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2%에 달합니다. 동시에 현물 출자 시 세 부담이 이연되는 과세 특례가 적용돼 개발 수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낮출 묘수로 꼽히는 만큼 프로젝트 리츠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큰 사회적 문제이자 우리 경제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던 여성의 결혼 후 경력 단절 문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부담스러운 양육비, 또 이른바 워킹맘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원래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매년 오르는 추세였죠. 네, 올해 상반기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7.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들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9%포인트 올라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초혼 연령 상승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년 60.1% 이후 꾸준히 상승세인데요. 다만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낮아졌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 고용률은 64.6%로 동일했지만 3명 이상인 경우 60.6%로 평균을 밑돌았고요.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가 57.7%로 평균 아래였고 7세에서 12세 66.1%, 13세에서 17세 70.4%였습니다.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었으니 이른바 경단녀는 많이 줄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4.9%로 작년보다 1%포인트 하락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 여성 중 경단녀 비중은 5명 중 1명 이상꼴인 21.3%로 더 높아졌는데요.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경력 단절 비율이 31.6%까지 치솟는 등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 단절 비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가장 많았고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헬스장은 등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기간당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 때문에 중간에 헬스장이 폐업하고 잠적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요즘엔 여기에 신종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헬스장을 관두고도 앱을 통한 자동 결제가 계속 발생하는 사례인데 어떤 경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피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해가 많았던 지역 그리고 유형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800여 건이 넘어서 1년 사이 11%가 증가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헬스장 피해였고 필라테스와 요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대다수였는데요. 특히 운동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환불액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휴헬스장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이마저도 관련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 앱의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결제 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헬스장을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비용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자동 결제된다는 걸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와 아예 해지 기능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할인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점을 주의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구독 시 할부로 나눠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건 오래된 자동차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법과 적발된 내용을 신성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가만히 있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2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모집책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 보험 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며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공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후 모집책과 공모자들은 가해자, 피해자 등 역할을 나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 다양한 고의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를 편취하고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 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SNS, 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한은 단호히 거절하고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지난 4월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피해 고객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왔는데 거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한나 기자, 오늘 자정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죠. 조정안의 내용 그리고 SKT의 행보 전망 짚어보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피해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피해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배상 금액이 더 커질 거란 점을 우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배상금 규모는 약 12억 원인데요.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이 같은 이유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7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들의 순이익이 21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8조 8천억 원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자이익이 44조 8천억 원으로 0.7% 증가했고 비이자이익은 6조 8천억 원을 기록해 18.5% 늘었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며 회사들의 관리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CEO와 여신 전문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시스템 관리 의무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생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